세계지리 3-4 식량자원 단원 중 소단원 2단원 주요 식량자원의 생산과 국제이동입니다. 이번 단원은 내용이 조금 많아서 아마 내용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식량자원과 각 대륙별 식량자원과 관련한 특징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식량자원의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는 세계의 주요 식량자원의 특성과 분포 특징을 알고 국제적 이동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서 수업을 하게 될 주요 개념은 쌀, 밀, 옥수수, 그리고 축산물이 되겠어요. 식량자원에는 곡물자원,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 있는데 아무래도 곡물자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곡물자원부터 볼 거예요. 곡물자원에는 쌀이나 밀, 옥수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쌀부터 볼게요. 쌀의 생산지와 국제이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쌀은 벼라는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를 우리가 쌀이라고 하죠. 벼는 성장기에 높은 기온과 많은 강수량이 필요한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계절풍 기후의 충적평야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돼요. 충적평야라고 하는 건 왼쪽에 나와 있죠. 하천이 퇴적해서 만든 평평한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쌀의 주요 생산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쌀의 특징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아서 인구 부양력이 높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벼농사 지역은 대부분 인구 밀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쌀은 대체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해서 국제이동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이탈리아 북부 같은 곳에서 수출을 위한 상업적인 벼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나 이탈리아 북부와 같은 이런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에요. 여름에 덥고 비가 별로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쌀은 성장할 때 기온이 높아야 되고 강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쌀 재배에 필요한 물을 주변에 있는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공급받고 기계를 활용하는 기업적 농업이 발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밀입니다. 밀의 생산지와 국제이동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밀의 특징부터 나올 거예요. 밀은 비교적 기온이 낮고 건조한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작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보다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쌀보다 비교적 넓은 지역에서 생산이 돼요. 또한 밀은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국제이동량이 많습니다. 밀을 재배하는 많은 나라들, 또 대륙들 중에서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의 밀 재배는 대규모 농지, 넓은 땅에 기계화된 방식으로 대량 생산하는 상업적 농업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밀은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상업적 농업으로 재배된 그런 밀들이 인구가 밀집한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을 하는 그런 이동이 활발하며 특히 남반구에서 재배되는 밀은 북반구와 수확 시기가 달라서 높은 가격에 수출이 됩니다. 남반구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국가별 밀 수확 시기 그래프를 보면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과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밀을 수확하는 월이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북반구에서 생산하지 않는 이 기간에 남반구에서는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생산된 밀이 북반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 밀은 신대륙에서 상업적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요. 쌀에 비해서 재배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왜냐하면 쌀에 비해서 기후적 조건이 좀 덜 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반구에 있는 브라질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곳에서 재배되는 밀은 북반구와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쌀과 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는데 쌀은 성장기에 고온다습한 기후, 그리고 충적평야 이 조건들이 있는 곳에서 생산이 많이 되고요. 주요 생산지는 아시아 계절풍 기후지역,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탈리아 북부가 있습니다. 쌀은 대체로 생산지에서 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적은 특징이 있어요. 이에 반해서 밀은 고온다습하지 않아도 좀 냉량하고 좀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자라고요. 주요 생산지는 미국과 호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밀은 주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제 이동량이 많아요. 아래쪽에 있는 자료 보겠습니다. 개념으로 보는 세계이고요. 제목은 에그리 비즈니스와 곡물 메이저입니다. 에그리 비즈니스라는 단어는 농업이라는 뜻의 agriculture, 사업이라는 뜻의 비즈니스 두 개의 단어를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종자, 씨앗이죠. 종자, 비료, 농약, 농기계와 같은 농업과 관련된 요소의 관리뿐만 아니라 농축산물의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식량 자원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산업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부터 해서 농장에 보급하고 포장하고 운송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모두 에그리 비즈니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에그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세계적인 곡물 다국적 기업을 곡물 메이저라고 합니다. 곡물 메이저들은 전 세계 곡물 자원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세계 5대 5개의 곡물 메이저 회사들이 국제 곡물 거래의 80에서 9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물 메이저들은 곡물의 공급, 가격 형성, 각 나라 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는 탐구 활동이 나와 있어요. 이 탐구 활동에는 자료들이 좀 많이 있죠. 쌀과 밀의 생산과 국제 이동, 지도와 그리고 쌀과 밀의 주요 생산국과 수출국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1번을 보면, 문제 1번을 보면 자료 1을 보고 쌀과 밀의 주요 생산국을 찾아서 지도에 표시하고 이를 토대로 쌀과 밀의 생산지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쌀부터 보면 쌀의 주요 생산국은 위치를 보니까 이 지역에 많이 있죠. 쌀의 주요 생산국은 아시아 계절풍 기후에 속하는 인도,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이 있어요. 그리고 밀의 주요 생산국은 중국도 있고요. 인도에서도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도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프랑스도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밀은 기후 적응력이 높다고 합니다. 쌀에 비해서 재배하는 조건에서 기후적인 조건이 좀 더 완화되었단 말이에요. 기후 적응력이 높아서 쌀에 비해 넓은 지역에서 생산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료 1을 참고해서 쌀과 밀의 국제 이동의 특징을 이동량, 방향, 측면에서 비교해서 설명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계속 지도를 이어서 보면은 이동은 화살표로 나타나져 있는 이런 유선도를 봐주면 됩니다. 쌀은 여름철에 고온다습한 아시아 계절풍 기후의 충적 평야 지역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대체로 생산지의 소비가 많이 돼요. 그래서 밀에 비해 국제 이동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에도 보면 표시 단위가 쌀과 밀이 다르죠. 쌀이 훨씬 이동량이 적습니다. 그에 비해 밀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런 신대륙에 위치한 국가에서 대규모 기업적 농업 형태로 생산이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로 수출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 국가들의 수출 비중이 높게 나타납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3번입니다. 남반구 국가에서 생산된 밀은 어떤 경쟁력이 있을지 발표해보자 라고 했는데 남반구 국가들은 북반구에서 밀이 수확되지 않는 시기에 밀 수확이 시작이 됩니다. 수확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높은 가격에 북반구에 있는 국가로 수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사진들은 벼농사와 밀농사를 짓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 있는 설명 중에 남부아시아의 벼농사 이 설명 중에 노동집약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노동집약적이라고 하는 건 이 벼를 생산하고 쌀을 생산하는 이 생산비 중에서 노동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 넘어가면 옥수수와 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옥수수랑 콩은 최근에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농업기술의 고도화로 인해서 생산량이 급증하는 식량 자원입니다. 옥수수는 원산지가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었고요.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 전 대륙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콩은 동부아시아가 원산지이면서 최대 소비지입니다. 아메리카에서는 전 세계의 옥수수와 콩 생산의 절반 정도를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합니다. 이런 옥수수랑 콩은 물론 사람들도 많이 섭취를 하기는 하지만 최근에 육류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옥수수랑 콩은 사료용 작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한 옥수수는 바이오에탄올이라는 원료로 이용이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에탄올이라고 하는 건 식물성 원료, 여기서 옥수수겠죠? 옥수수를 발효시킨 이후에 증류해서 만드는 에너지 자원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옥수수나 보리, 사탕수수 같은 것들이 바이오에탄올의 원료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바이오에탄올을 이용한 농촌에 가면 경운기 같은 것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축산물입니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죠? 선생님도 고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고기랑 관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고기를 먹으러 할 때 어떤 고기를 가장 많이 먹어요? 선생님 돼지고기랑 소고기, 양고기 이런 물론 닭고기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런 모든 우리에게 고기가 되어주는 이런 동물들을 축산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세계적인 목축업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소, 돼지, 양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주요 생산지랑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국제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소에서는 고기도 먹긴 하지만 우유나 이런 우유를 가공한 치즈나 버터와 같은 유제품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소를 사육해요. 소를 주로 사육하는 지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도는 미국이나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소를 사육하는 목적이 좀 다르겠죠. 다음 돼지는 중국, 미국, 독일, 브라질과 같은 지역에서 많이 사육을 합니다. 그리고 양은 건조한 기후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서 유목 형태로 사육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대륙인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기업적인 목축 형태로 소와 양을 사육을 하고요. 육류 가공품, 유제품 등을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수출을 합니다. 왼쪽에는 호주에서 하는 기업적인 양 사육을 하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기업적으로 양 사육을 하는 모습인데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넓은 초원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넓은 초원에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의 목축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중에서 비교적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소사육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는 물을 많이 먹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는 양을 사육을 합니다. 양은 여름철에 풀만 먹어도 물을 마시지 않아도 영양물질을 잘 저장하고 겨울철에는 마른 풀을 먹으면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이런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 구체적으로 호주에 있는 대찬정 분지, 아르헨티나 서부에 있는 건조 팜파스 이런 지역에서는 기업적으로 양을 방목해서 사육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90페이지 아래쪽에 우리 방금 한 단락에서 축산물 3가지를 했어요. 소, 돼지, 양 3가지를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보면 소는 오스트레일리아, 아메리카 지역에서 대규모 농장에서 방목하고 기업적 목축을 합니다. 돼지는 유럽과 아시아에서 많이 재배를 해요. 그런데 이 아시아 중에서도 서남아시아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이슬람교를 믿기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겠죠. 그리고 양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초원지대에서는 유목의 형태로 양을 재배하고요.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기업적 목축의 형태로 양을 재배를 합니다. 그 다음은 90페이지 아래쪽에 과학 속 지리 여행입니다. 제목은 유전자 변형 작물이에요. GMO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GMO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아마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유전자 변형 작물 GMO라고 하는 건 잡초에 강한 옥수수, 잘 무르지 않는 토마토처럼 영양소가 높은 작물을 많이 생산해서 세계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되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다라는 이런 시각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이라고 하는 건
농산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본래 유전자를 변형해서 생산한 것을 유전자 변형식물 GMO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수수랑 콩은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작물들이 왜 인고하니 옥수수와 콩의 수요량이 증가하게 됐어요. 이거는 세계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얘네를 먹이게 되는 그런 사료 작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옥수수와 콩의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세계 주요 곡물 메이저, 우리 했었죠. 곡물 메이저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생산 비중을 점점 확대하려고 해요. 한편 유전자 변형 작물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무 영향이 없다. 또는 너무 큰 영향이 미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들은 주요 유전자 변형 작물의 재배 면적과 주요 국가의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 면적 점점 증가하고 있다. 라는 걸 봐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질문이에요. 옥수수와 콩이 유전자 변형 작물로 많이 생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을 하자면 최근에 육류 소비의 증가로 인해서 가축의 주요 사료가 되는 옥수수와 콩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 상태의 옥수수와 콩은 생산량을 갑작스럽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인 GMO 옥수수와 콩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91페이지로 넘어가서 탐구활동 보겠습니다. 자료 2는 옥수수와 콩의 생산 국제이동 그리고 옥수수와 콩의 생산국과 수출국이고요. 자료 3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생산과 국제이동 지도와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주요 생산국 그래프입니다. 자, 문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문제 1. 자료 2를 보고 옥수수와 콩의 생산과 국제이동 특징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료 2를 보면 옥수수와 콩은 주로 아메리카 대륙의 초원지대에서 대규모 기업적인 형태로 생산이 돼요.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있고 주요 수입국은 화살표의 방향이 끝으로 가는 걸 보면 되겠죠? 일본, 대한민국,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콩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있고요.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가축 수요가 증가하면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같은 나라들도 옥수수와 콩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옥수수와 콩의 생산 및 2번 문제는 신문 기사를 찾아서 정리해보라고 했는데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료 3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주요 수출 지역과 수입 지역을 찾아보고 그 특징을 설명해보자라고 했어요. 소고기의 주요 수출국은 화살표가 출발하는 지역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있고요. 주요 수입국은 미국, 화살표가 좀 요쪽으로 하면 좋은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수출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캐나다, 영국,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돼지고기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는 초록색 화살표가 시작되는 미국, 중국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중국은 화살표에 안 나와 있네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 독일, 에스파냐 같은 국가들이 있고 돼지고기를 주로 수입하는 나라들은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이 들어갈 거고 러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출입 지역을 통해서 특징들을 살펴보면 소고기는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기업적 목적으로 소를 많이 사육하기 때문에 소고기 수출량이 많아요. 우리도 마트에 가면 호주산 소고기 많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돼지고기는 유럽 지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유럽 지역 안에서 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은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그럼 식량 자원과 관련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